하여튼 뭐 요 과정들 지금까지 배운 걸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할 텐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구석기 시대라고 할 때 이때 배웠던 거는 자 구석기 시대를 우리가 자 도식으로 표현하면 요거는 미국의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그 인류학자인데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의 이론이 이제 여기 갖다 들어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 그림이 뭐냐? 요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하나의 정착민이 아니야. 왜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 앞에서 배웠지만 뭐예요? 먹을 걸 찾아서 수렵과 어로와 채집을 하면서 뭐야? 돌아다니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동생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사회? 무리사회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이거 미국 이론이라고 그랬잖아. 밴드라고 합니다. 이런 밴드 알죠? 뭐 스마트폰으로 뭐 밴드 이런 것도 하잖아. 그룹 사운드 밴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닌다. 무리사회 밴드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신석기 시대 이제 정착생활이 시작이 돼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랬죠.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씨족이 등장을 하게 되고 정착하니까 그러니까 나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고 신석기는 모계사회였잖아. 그죠? 같은 엄마를 두고 있는 같은 씨족 같은 할머니를 두고 있는 씨족의 어떤 존재들이 인식이 되면서 이제 이게 씨족사회가 되는 거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씨족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교류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왜? 잉여 생산물이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씨족과 씨족의 조개혼을 통해서 족외혼 이걸 통해서 이 조개혼이라고 그랬죠. 점차 이게 뭘로 발전하는 단계? 부족사회로 발전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 신석기 사회를 뭐라고 했냐면 씨족사회라고 하고요. 씨족사회. 그리고 점차적으로 조개혼을 통해서 이게 부족사회로 발전하는 단계. 자, 이걸 우리 영어로 뭐라 하냐면 트라이브스라고 하는 자유단계. 이게 돼요. 부족사회로. 자, 이제 지금 배우는 여러분 청동기 시대. 이걸 봐야 고조선을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도식을 이해하기가 편한데 청동기 시대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군장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군장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뭐가 있어? 시족장, 여러 시족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지. 여기도 이제 시족장이 있지만 이걸 전부 다 리더하는 강력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누가 있어? 군장이 이걸 다 지배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군장사회, 이 단계를. 청동기 시대의 이 사회를 군장사회. 자, 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직. 이 군장이란 말의 번역에서 참 불협화음이 많은데 이걸 뭐냐면 치프덤. 영어로는 치프. 여러분 뭐죠? 치프가? 보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대장, 우두머리, 보스, 치프. 자, 아직 킹덤은 아니야. 그냥 치프덤의 단계. 이걸 바로 이제 군장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우리나라 이론이 들어왔을 때 김정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번역을 할 때 현재 국산편찬위원장이죠. 근데 번역을 할 때 추장사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번역을 한 게. 근데 추장하면 왠지 너무 인디언틱하잖아. 그지? 그 비판이 많고 이래서 그럼 뭐야 수장으로 하자 이것도 좀 이상해. 족장으로 하자 이것도 좀 이상해. 그래서 많이 하다가 이제 절충이 된 게 이제 군장. 자 이거예요. 군장사회. 자 그런데 지금 요즘은 이제 앞으로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보다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 여러 학자들이 또 용어를 자기 멋대로 써. 이 용어를. 그러니까 군장사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걸로 쓰자라고 했는데 이 청동기 시대를 얘기할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부족국가. 서울대 쪽에서 자 부족국가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아시겠죠? 뭐 노태동 교수나 몇 분 살아계신데 이런 분들의 제자들이 부족국가를 써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되긴 하지. 부족이란 말은 1차 집단을 얘기하고 시족 혈연 중심에 국가는 2차 집단인데 이게 같이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뭐야? 그냥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 형태다. 이런 말로 쓴 거야 이게. 그래서 군장사회 부족국가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같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급에서는 학설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같은 말이다. 7급도 마찬가지야. 같은 말. 제가 왜 설명드려? 근데 이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말로 나오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부족국가는 뭔가요? 청동기 시대의 이런 국가 형태를 그냥 서울대 쪽에서 일부 학자들이 부족국가라고 그래. 아시겠죠? 이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뭐, 이기백 선생님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대 중반에는 이게 또 뭘로 나오게 되면 성읍국가. 이걸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읍국가. 성읍. 자, 이거는 뭐냐면, 캐슬, 성은. 캐슬. 읍은 뭐야? 빌리지. 그럼 성읍국가 하면 뭐겠어요? 마을읍자야. 캐슬 빌리지. 여러분, 자, 유럽에 원래 캐슬 빌리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뭐지, 슈렉? 이런 거 보면은 왜 성들 나오잖아.
무슨 뭐 옛날 거 보면 성 어떻게 돼 있어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제일 높은 데서는 성주가 살고 귀족들이 그 다음에 살고 점점점 나갈수록 이제 하층민들이 살다가 밖에는 뭐 떠돌이 집시들이 있고 막 이렇잖아. 성으로 둘러싸인 마을 있잖아. 이걸 바로 성읍국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자 이 아까 충남부여 송국유적이랑 울산 검단유적 이걸 보고 이제 성읍국가라고 하는 거야. 왜? 목책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안에 마을이 있으니까 그리고 군장이 있으니까 그게 좀 너무 억지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뭐야? 같은 말이다. 군장사회, 부족국가, 성읍국가 뭐가 나오든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이게 맞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거보다 이제 진일보한 형태 바로 이제 초기국가가 등장을 해요. 철기 시대에는 초기국가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조선 끝나자마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릴 부여나 고구려나 고구려는 초기 고구려 그 다음에 사만 이런 나라가 이건 어떻게 되냐면 부여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군장 사회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국가의 틀을 형성하던 자 이런 식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는 국가인데 여러 개의 군장 사회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어. 부여를 우리가 오부족 연맹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뒤에서 우리가 배울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하나의 국가 형태야.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 하나의 국가 형태. 됐어요?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왕. 자 여기에는 부여에는 누가 있냐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어요. 마가는 말부족, 우가는 소부족. 부여를 예를 드는 거야. 기왕어차 봐야 되니까. 저가는 나는 저팔계 돼지부족. 구가는 뭐 웃지 마. 왜 갑자기 구가는 개부족, 개구자를 얘기해. 황구백구 할 때. 그러니까 가축의 이름을 딴 가들은 부족장을 얘기하는데 이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독자적인 어떤 지역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네보다는 강력해요. 얘네 마가우가 저가구가보다는 강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가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리는 지역에는 전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왕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마가우가 저가 구가보다 강력하지만 얘는 여기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얘네는 독자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자기 지역에서 발휘하고 대신 얘보다는 센 애가 왕이 되는 거지. 중앙집권이야 지방분권이야? 지방분권이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얘네들이 뭐야?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 또 왕조 체제라고 하면 왕이 원톱이잖아. 왕이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다 미쳐야 되잖아.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거야. 이 단계는 독자적인 세력들이 그 지역을 그대로 지배하는 자 이런 국가 형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연맹왕국. 자 됐어. 킹덤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지방분권이야. 지방을 독자적인 세력들이 다스리고 있는 자 이런 형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또 초기국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이따 보게 될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그리고 고조선이 마지막이 되면 요 단계까지는 가요. 왜? 고조선도 왕이 등장하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뭐야? 그럼 이거는 군장, 왕이 없어요. 여기 뭐가 등장해? 왕이 있어. 다만 이 왕은 중앙집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군주? 아니라는 거죠. 지방 분권적인 사회로 여전히 독자적인 세력을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형태. 요게 바로 연맹국가 또는 연맹왕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철기시대 이후에는 이런 게 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단계별로 해두시면은 이제 앞으로 내용까지 이야기가 좀 편해요. 자, 무덤의 형태 아까 설명 다 드렸어요. 청동기 시대 뭐가 있어? 고인돌. 그지? 설명 추가적으로 안 드릴게요. 자, 뭐뭐 있어?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위에 얹어진 돌의 크기와 안에 껴묵거리의 양은 여기 묻힌 사람의 뭘 반영해? 경제력, 권력 이런 걸 반영을 한다. 됐죠? 자, 돌무지 무덤 적석총.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돌을 크게 못 쌓을 때 이제 돌무지를 이렇게 쌓아요. 여러분 고조선의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59페이지의 그 돌무지 무덤에 나오는 강상묘, 누상묘. 자,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강상묘, 누상묘는 어떤 무덤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봐봐. 여러분들 요 지역 자 지금 여기 요 지역 요동반도 끝에 있는 요 지역 여기 강상과 누상이 있어요. 지명이야 지명. 아시겠죠? 여기 있는 무덤을 뭐라고 그래? 강상묘 누상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건 하나도 없고요. 중요한 게 딱 하나예요. 강상묘 누상묘 요동반도 끝에 있는 이게 언제 무덤이냐? 자 강상묘 누상묘 BC 8세기에서 7세기. 이 강상묘 누상묘는 BC 8세기에서 7세기. 자 이때 오케이. 같은 강상묘, 누상묘, 8세기, 7세기, 요때 무덤. 그럼 요때는, 자, 시기적으로 볼 때 철기가 BC 5세기에 들어오니까 어느 시대에 해당돼? 청동기 시대. 요 땅이 지금 누구 땅일 때야? 고조선 땅일 때죠. 그래서 이거 우리 누구의 묘야? 고조선 전사의 묘입니다. 고조선 전사의 묘.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돌무지 무덤인데요. 비파형 동검도 나왔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고조선 무덤이 맞습니다. 비파형 동검 나오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순장의 흔적이 나와, 순장. 여러분, 순장이 뭔지 알아요? 순장.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군장이 죽으면은요, 여기다가 뭐야? 군장의 종복. 종복은 노비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첩들을 같이 때려 묻는 거야, 이 안에다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까지 시중 들어라. 이래서 같이 묻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장이라고 하면 또 우리 학생들 어떤 생각하냐면 구덩이 같은 거 이렇게 파놓고 사람 때려 넣은 다음에 나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삽으로 땅 치고 뭐 이래갖고 이렇게 막 묻는 거 생각하는데, 야, 너무 잔인해, 이거는. 그지? 너무 잔인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순장면은요, 그렇게 잔인한 건 없어요. 야, 생매장은 너무 잔인하잖아. 중국에는 있다. 기록에 보면은 진시황릉 만들 때 막 산 사람 때려 넣었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 순장묘들 이런 거 발견되면, 물론 지금 뭐 뼈나 살 이런 거 남아있지 않지만, 옆에 막 나오려고 막 손톱 자국 막 나오려고 했던 이런 막 흔적들이 막 나와. 아, 왜? 뭐 이 밤중에 얘기하기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막 흔적들이 나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잔인한 건 없어요. 죽여서, 태워서 묻은 게 많아, 우리나라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이 하나가 전부 다 순장묘인데 주인의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이 여러 개가 산 하나에서 발견이 되면 이게 공동묘지인지 아니면 순장인지 발견해야 되잖아. 순장이면 뭐야? 같은 시대에 묻혔겠죠. 그리고 공동묘지면 뭐야? 다른 시대에 묻혔겠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장의 흔적이 나타나. 그렇다고 한다면 봐봐. 이거 어느 시대의 무덤? 고조선. 고조선에서 벌써 순장묘가 나왔다는 거는 아주 강력한 지배자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그럼 북한에서는 조금 오버해갖고 뭐라고 하냐면 고조선이 거의 고대 중앙집권 국가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북한에서는. 북한은 항상 뭐야? 지네 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고 그랬죠.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대동강 문명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적석총. 자, 돌무지 무덤 뭐라고요? 강상무덤, 순장무덤, 누상무덤. 강상묘, 누상묘. 하여튼 순장의 흔적 때문에. 자, 어느 나라 무덤이라고요? 고조선 무덤. 자, 돌무지 무덤.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자, 돌널 무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석관묘, 고인돌의 지하구조. 자, 이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까지. 개석식 고인돌의 지하구조. 오케이. 자, 철기시대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철기시대.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일단, 고인돌이나 돌무지 무덤이나 돌널 무덤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요. 동무덤, 널무덤, 덧널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자, 먼저 이제, 동무덤이나 널무덤, 그 다음에 덧널무덤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제가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제 설명을 좀 들으세요. 여러분, 동무덤이라고 하는 이거, 항아리 2개 연결 지은 거야. 동무덤은 여러분 밑에 나와 있잖아. 거기 동무덤 한번 보세요. 항아리 2개. 항아리를 2개를 연결해서 관처럼 만든 거죠. 지금 보다시피. 항아리 2개 이렇게 연결해갖고, 요렇게 만들지 않았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야, 그럼 항아리가, 옹기 있잖아. 옹기. 옹감묘라고 그래. 그래서, 이 동무덤을, 자, 항아리 2개 연결한 이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 옹감묘. 옹기 그릇.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옹기할 때, 옹감묘. 그럼 도자기가 한 요만하다고 치고, 무덤이 한 요만하면, 야, 여기 사람을 어떻게 넣어? 좀 의아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냥 막 우겨서 넣어? 이 안에다가?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2차장이거나 2차장은 어떤 거야? 땅에다 매장을 했다가 적당히 썩고 나면 뼈만 추려갖고 이 안에 넣던지 아니면 영화의 무덤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의 무덤은 언제? 청동기 시대의 충남부여 송웅리 여기서 나온 거 여기 실려있는 이게 충남부여 송웅리에서 나온 동무덤이야. 그러니까 청동기부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거의 뭘로 나와? 철기로 나오거든? 내가 이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철기로 나오냐? 여러분 영산강 유역, 전라도 지방이야, 나주 지방 여기에서 실제로 저렇게 원래 항아리로 제작이 됐다가 관으로 쓴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가 관으로 제작이 된 1.2m 정도가 되는 아예 관으로 제작이 된 옹기가 무더기로 나왔어. 아시겠죠? 영산강 유역에서. 근데 이게 어느 시대 거냐면 철기 시대 사만의 동무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동무덤이 처음 제작이 된 거 이런 형태는 청동기부터 제작이 되지만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무덤은 뭐야? 철기시대 사만의 동무덤으로 어디? 전라도 나주 영산강 지역 여기서 떼거지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시험에 나오면 주로 뭘로? 철기시대 뭐와 관련해서? 사만과 관련해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널무덤 이건 뭐냐면 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제가? 관이라고 그랬죠 관. 그치 관. 그럼 널무덤은 뭐야? 아무것도 앞에 없어. 만약에 돌널무덤 그러면 석관묘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냥 널무덤 이러면 나무관 썼다 이거야.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화장 제일 많이 하지. 땅덩어리 좁고 이러니까 선산 없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무덤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화장을 해갖고 이렇게 납골 땅에다 모시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매장하는 분들도 있죠. 개 중에. 선산 있고 이런 어떻게 해요? 관에다 넣어갖고 염해갖고 넣어갖고 어떻게 하관을 이렇게 하잖아. 관 넣잖아. 이게 널무덤이야 이게. 그러니까 널무덤은 지금도 있는 거지. 됐어요? 이게 나무관 넣는 거 이거 널무덤. 널무덤은 또 언제부터 나오냐면 자 이거는 신석기부터 나와. 널무덤은. 잠깐 여기에서 이 널무덤. 나무관을 그냥 넣는 이 널무덤. 자 이게 최근에 또 서울시 문제로 나올 때 아주 골 때리게 나온 게 있어요. 운무덤이라고 나왔어. 운무덤. 이 널무덤이 땅을 파고 자 봐봐 땅을 파고 나무관을 넣는다고 그랬어. 이 널무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좀 전에 목관묘. 나무관을 넣는다 목관묘. 됐어?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래? 땅을 파고 넣는다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그래? 토광묘. 오케이. 자 널무덤, 목관묘, 토광묘. 됐죠. 땅을 판다. 광부라고 하잖아. 땅 파고 들어가서 토광묘. 땅을 판다. 토광묘.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운무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야 이게 운무덤. 하여튼 땅 파고 나무관을 매장하는 거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 운무덤, 토광묘 다 같은 말이야 이게. 아시겠죠? 근데 이걸 언제부터 나오냐? 이거 신석기부터 나와.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뭘로 나오냐? 철기시대로. 왜? 이것도 마찬가지야. 신석기부터 나오는 널무덤. 뭐시 무덤은 무덤인데 땅 파봐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잖아. 의미가 없는 거지. 다만 철기시대의 널무덤, 특히 사만의 널무덤. 대표적인 널무덤이 뭐냐면 땅을 판 다음에 나무관을 매장하는데 옆에다가 이제 또랑을 이렇게 파놔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사만 뒤에 가면 주구묘라고 나와. 주구묘. 여러분 좀 이따 이제 사만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 주구묘라고 해서 나와요. 이 널무덤인데 사만의 널무덤이야. 주구묘. 그러니까 땅을 판 다음에 아니 주구묘. 미쳤어요.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널무덤. 자 주구묘 널무덤. 하여튼 널무덤이라고 그래서 주구묘. 이 사만의 널무덤이야. 자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사만의 철기시대 사만의 대표적인 널무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청동기하고 철기가 같이 나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널무덤이라고 하는 건 땅 파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무덤은 무덤인데. 근데 이제 사만의 이제 철기시대의 널무덤은 자 이거를 파게 되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청동기와 철기가 같이 나오고 이래서 아 철기시대 초기에 청동기가 같이 사용됐구나. 당시에 철기가 중국식 철기였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널무덤이 어디? 어느 시대? 철기시대 발견된 거. 그래서 이것도 주로 시험에 나올 때 뭘로? 철기시대. 이걸로 나와요. 그래서 자 동무덤이나 널무덤이나 사실은 뭐야? 철기시대에 처음 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험에 나올 때 두 가지가 나올 때는 거의 99% 정도 철기로 해서 나와.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는 얘기야.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어 또. 보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여러분은 본의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앞에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야. 다시 한번. 널무덤, 동무덤은 제작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그 전시기부터 만들어지지만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주로 철기로 나오는 거는 이 널무덤이나 동무덤이나 철기시대 널무덤, 동무덤이 사망거 가장 대표적이다. 그리고 특징적인 유물들이 출토가 됐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철기로 나오고 특히 동무덤, 널무덤이 같이 나올 때는 100%입니다. 철기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좀 주의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덧널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관을 이렇게 하나 넣고 겉에다 관을 하나 더 쌓은 거, 관 하나 더 쌓은 이걸 덧널이라고 하는 거야. 덧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목광묘. 덧널.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관을 하나 넣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관 하나 이렇게 관을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넣고 무덤 쌓는 건 널무덤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관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땅에다가 이제 관을 하나 사람을 넣는 관 이렇게 이제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겉에 뭐 껴목걸이 상자 같은 거 넣고 겉에 널을 하나 더 관을 하나 더 넣는 거야. 그러니까 더 넣었으니까 뭐야? 덧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용어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널은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관이라고 그랬지. 덧널은 뭐냐면 왜 나중에 문화사 가면 막 돌무지 덧널 무덤 이런 거 나올 거. 덧널이 뭐냐면 곽이야 곽. 곽이라고 그래 곽. 이거는 관 이거는 곽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너를 나무로 만든 건 그냥 목관묘라고 그랬죠. 너를 돌로 만들었다. 돌널 무덤하면 뭐야? 석관묘죠. 자 그냥 덧널 아무것도 없어. 나무 덧널 만들었어. 이건 뭐야? 목곽묘가 되는 거고요. 자 돌 덧널이야. 이거 나와. 그럼 뭐야? 석곽묘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발음이 정확하잖아 지금. 석곽묘, 돌 덧널 무덤, 목곽묘, 그냥 덧널 무덤. 다들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에? 철기 시대에 등장을 해. 아무래도 일반 무덤보다는 발전된 형태니까. 됐어요? 이런 것들이 하여튼 석광묘, 목광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됐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밑에 그림들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뒤에 있는 청동기 철기시대 예술인데, 제일 먼저 실려 있는 거는 자, 왼쪽에 호랑이 모양의 말 모양 띠고리 장식,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고개, 보조단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용도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청동기인지 철기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근데 철기로 보는 학자들은 이게 의기화된 청동기니까 철기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철기로도 시험에 나오고, 아니다. 이거는 북방식 청동기에 해당되는 동물형 장식이다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래요. 알 수 없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은 유기물에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알 수 없어요. 자, 오른쪽에는 농경문 청동기. 이건 용도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데, 보이나? 이게 참 잘 안 보여서. 잘 보면은, 잘 봐도 안 보인다. 이거 보면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졸라맨 알죠? 졸라맨. 졸라맨 비슷한 애가 썰애 같은 거 잡고 농사 짓는 이런 무늬가 새겨져 있지, 파여져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농경문 청동기. 용도도 뭔지 모르지만, 이거 농경문 청동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뭘로 보냐면 아마 주술적 의미의 그냥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자, 이런 도구가 아니겠냐. 그래서 철기로 많이 봐, 학자들은. 철기로 많이 철기 시대의 청동기로 많이 보는데, 이걸 철기로 보는 게 아니라 철기 시대의 청동기로, 의기화된 청동기를 많이 보는데, 이것도 논란이 좀 많아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지. 아시겠죠?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 주술적 의미의 또는 뭘 기원하는 자, 이런 의미의 의식용 청동기. 이런 것 등등이 많이, 특히 어느 시대, 철기 시대에 많이 제작이 되는 거죠. 청동기인지 철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철기 시대에 많이 주로 제작이 됐을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는 또 뭐가 있어? 쌍두령, 팔주령, 그지? 그 다음에 간두령, 뭐겠어? 령자, 방울이야, 방울. 여러분 무당들 막 구탈되게 쓰는 방울들 있죠? 요런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청동 방울들이 막 등장을 하지. 이것도 거의 많은 학자들한테 철기 시대의 의식용 청동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하여튼 논란은 좀 있지만. 그 다음 토제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사람 모양의 흙으로 만든 인형. 여러 가지의 또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자,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암각화, 바로 바위 그늘, 바위 그림. 자, 이겁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1번에 있는 울주 대곡리 방구단각화와 지금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야. 그 다음에 고령 양전동 알터바위 그림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울주 천전장각화는 의외로 잘 안 나와요. 자,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설명드리면 울주 방구단각화라고 하는 자, 여기에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다가 좀 작긴 하지만 자, 거기에 그 탁본 떠놓은 그림,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 그걸 실어놨어요, 거기다가. 그 그림의 이제 왼쪽 위를 보면은, 자, 어떤 그림들이 나오냐면, 요런 그림들이 등장하더라. 여러분, 위에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있어. 잘 봐, 나와,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있어, 왼쪽 위에 보면은요. 그 여기 이제 새끼를, 이 고래래, 고래. 새끼를 임신한 고래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작살에 꽂힌 고래, 이런 것들 나와요. 아니, 그 왼쪽 위에 있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확실하게 등장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뭐가 등장하냐면 이렇게 돼갖고 이상한 애 하나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얘 뭐야? 보이지? 그런 거 있지? 있어. 3시 방향에 있어요. 3시 방향에. 잘 그리지 않았어요? 하여튼 저런 그림들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로 뭐가 나와요? 고래, 그 다음에 고래, 사슴, 거북, 호랑이, 새. 사실적인 어떤 이런 그림들, 작살에 꽂힌 고래,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뭘 기원하겠어? 사냥과 어로에서의 풍요, 이런 걸 기원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적 암각화, 이게 바로 뭐야? 울주 방구단각화. 아시겠죠? 울산에 있습니다. 울주 방구단각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사진을 실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그 위에 댐을 건설해 갖고요.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 아티클 자체가 나온 적이 있어. 법원직에 나온 적이 있는데, 댐을 건설을 해 갖고 지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 우기 때 댐이 방류라면은 이 암각화가 이렇게 차올라요. 거기 차올랐다가 물가에 있거든 바로. 그리고 이게 또 가라앉았다가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이 문화재 보존, 자, 이것 때문에 하여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가시게 되면은 이걸 이게 볼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물 건너편으로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도 좀 선명하게 안 나와서 이거는 이 그림을 차라리 실는 게 낫겠다. 그림을 실었는데 이게 바로 뭐 울주 방구단각화. 자, 고래, 사슴, 거북, 새. 여러 가지 사실적 암각하다. 어로와 수렵에서의 풍요를 기원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15분 정도 걸어 나오면 울주 천전양각화가 나오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랬어. 여기는 추상적 암각화야. 그러니까 어떤 그림들이 나오냐면 이런 지그재그 그림들. 자, 이런 것들. 뭐, 요런 그림들 나오고 있고요. 요런 그림들.
그 다음에 막 기하학적 문양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이거는 이제 고령 양전동 알터바이오 그림에도 비슷한 게 나타나는데, 자 이런 게 나타나는데 하여튼 이런 그림들 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지만 뭔가 주술적 의미의 그냥 기하학적 무늬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고령 양전동 알터바이오 그림과 함께 자 다시 한번 울주 천전장각화에서도 추상적 무늬의 여러 가지 어떤 이 무늬들 이런 게 등장을 하더라.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온다면 고령 양전동 알터바이오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사진까지 실어놨죠. 가운데 12시 방향에 여러분 뭐가 등장하냐면 이런 게 등장해. 동심원. 이게 뭘 의미한다? 태양을 의미하는 거야. 태양. 이거는 뭐 태양에 대한 숭배 이거 관련해서 그 다음 이런 문양들이 곳곳에 있을 거예요. 이 암각화에 보시면 곳곳에. 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방패 모양이다 그래갖고 방패형 문양이라고 얘기하고 방패형 무늬. 어떤 학자들은 자 이걸 뭐라고 그래? 검의 손잡이다 그래갖고 검파형 무늬라고 얘기합니다. 검파형.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자 이걸 뭐라고 그래? 신의 얼굴. 뭔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이 신의 얼굴을 형상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방패형 무늬, 검파형 무늬, 그 다음에 신의 얼굴을 형상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기하학적 무늬들이 등장을 하더라.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사실적 암각화 이렇게 나오면 울주 방구대 암각화. 기하학적 무늬, 동심원, 자 이런 게 등장하면 고령 양전동 알터바이오 그림. 잠깐 여기에서. 선생님 그럼 이거 어느 시대로 봐야 됩니까? 질문을 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몰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돌덩이 알 수 없어요. 철이나 쇳덩어리 알 수 없어. 이거는 뭐 탄소 동위원소 추정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뭘로? 청동기, 철기로 그냥 나와요. 청동기, 철기 그 어느 때. 근데 예전에 역사 스페셜에서 이게 한번 방송이 되면서 울주 방구대 암각화가 신석기 암각화라고 방송이 된 적이 한번 있어. 그 뭐 역사적 그날 뭐 요즘 하는 거 있잖아. 뭐 패널들 나와서 나는 그 프로는 굉장히 내가 싫어하는 프로예요.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 사실 프로가. 왜냐면 사실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것들을 그냥 그 비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얘기하면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오긴 하는데 전문가에게 발언 기회가 별로 없고 그냥 물론 이제 재밌게 대중성을 가미한 건 맞는데 거기 그거 보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들을 그러다가 거짓이다 얘기하기도 뭐한데 그러니까 특정 견해나 그냥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좀 일반 대중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도 좀 있고 이래. 사실은 좀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것도 감성 마케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나는 좀 근데 예전에 역사 스페셜이란 프로는 굉장히 좀 권위가 있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이랬는데 거기서 이게 울주 방구대 암각화가 뭘로 나왔냐면 신석기 암각화로 설명이 된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지. 선생님 이거 뭘로 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 중에 많은 학자들은 이걸 신석기 암각화로 보는 학자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자 우리는 뭐야? 수험국사지. 우린 뭘로 봐야 돼? 청동기, 철기 암각화로 봐야 돼요. 그럼 선생님 청동기입니까? 철기입니까? 이건 아무도 못해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냥 청동기, 철기 시대 암각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건 그 시기로 나오고 자 뭐만 구분하면 돼?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와 그 다음 뭐 고령, 양전동 알터바이오 그림 확실하게 구분되죠? 이것만 구분해두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암각화나 벽화는 사실적인 암각화나 벽화에서 추상적인 암각화나 벽화로 가요. 암각화나 벽화는 항상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는 뭐야? 사실적 암각화니까 이걸 이전으로 보는 거고 고령, 양전동 알터바이오 그림은 뭐야? 이후로 보는 거야. 추상적 암각화니까.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런 의미지 큰 의미 없다. 여러분은 뭐야? 청동기, 철기 시대. 하여튼 두 가지만 구분해두면 된다. 자, 그거와 마지막으로 거성문화에 갖고 여러분 61페이지 보조단에 있는 선돌 그림 한번 봐두시고 선돌. 이게 뭐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한데요. 세계 곳곳에 있어요. 됐어요? 고인돌도 이런 거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는 그런 신앙 이런 걸로 해갖고 하여튼 돌 세우는 건데요. 이 어느 시대 이것도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해갖고 뭐 영국의 스톤헨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거성문화 돌을 숭배하고 이걸 이용해서 지배자의 어떤 권위를 자 높이는 뭐 이런 게 되겠죠. 하여튼 거성문화 선돌 이것도 청동기 이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거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밑에는 지금까지 배운 구석기부터 철기시대를 다 비교해놨고요. 선사시대 정리표까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사시대를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시겠죠?